1979년 미국은 한국에 족쇄를 채웠습니다. 사거리 단 180km. 그게 한국이 가질 수 있는 미사일의 전부였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연이은 도발을 해도 한국이 할 수 있었던 건 고작 180km짜리 미사일을 쏘는 것뿐이었죠. 미국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사거리 늘리면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래 철수해! 한국은 휴전국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비웃었죠. 고작 그걸로 어떻게 나라를 지켜? 저 나라 20년 뒤에도 이 제한 절대 못 넘는다. 그들은 단언했죠. 한국은 절대 못한다고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비웃던 나라들이 지금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칩니다. 왜냐고요? 한국이 지금 세계 1위 미사일 강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펜을 던졌습니다. 도저히 못 쓰겠더군요. 42년 전 일을 회고록에 담으려고 하니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저 자신에 대한 분노 말입니다. 저는 마이클 리처드슨입니다. 올해 82세고 지난달 드디어 미국 국방부에서 해방됐습니다. 25년이나 그곳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야 자유의 몸이 되었죠. 사실 마지막 몇 년은 젊은 애들이 저를 구식이라고 놀려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디지털 시대예요 라면서 말이죠. 아내 마사가 당신 이야기 좀 정리해놔야 하지 않겠어? 손주들한테 물려줄 것도 있고 라고 해서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는데 한국 미사일 지침 부분에서 완전히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말입니다. 저는 1942년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군인이셨죠. 늘 조용한 분이셨지만 책상 위엔 언제나 지도를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어릴 적 저는 그걸 옆에서 가만히 들여다보곤 했죠. 지도가 참 신기했습니다. 저 조그만 선들이 나라를 나눈다는 게 비행기 소리만 들리면 뛰어나가 쳐다보았고 모형 비행기를 만들다 보니 어느새 공학에 빠졌습니다. 자연스레 MIT로 진학했고 1965년 국방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냉전의 한복판, 젊은 기술자에게는 세상이 흥미로운 전장이었죠. 제 첫 직장은 국방부 산하 연구개발청이었습니다. 소련의 미사일 기술을 분석하는 게 주 업무였죠. 스푸트니크 쇼크 이후 미국이 우주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던 시절입니다. 저는 소련의 R7 로켓부터 시작해서 각종 ICBM들을 분석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제 전문 분야가 확장됐습니다. 중국의 동풍 미사일, 인도의 미사일 개발 계획까지 분석 대상이 늘어났거든요. 특히 각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일이 주요 업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말부터 완전히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외치며 미사일 개발에 나섰을 때 솔직히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1970년대 한국이라니요? 당시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폰이라는 차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야단법석이던 나라였거든요.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정교한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말이 됩니까? 이게 당시 워싱턴의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1978년 백곰 미사일 발사 소식이 들려왔을 때도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기술을 베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사거리가 180km밖에 안 됐으니까 그 정도면 뭐 할만하지 라는 반응이었죠. 그때 저에게 중요한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정밀 분석하고 적절한 제한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한국의 모든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경제 수준, 기술 기반, 인력 현황까지 샅샅이 뒤졌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개발 능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1979년 10월, 저는 이 결론을 바탕으로 핵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미사일 능력 평가 및 제한 방안이었죠. 무려 50페이지짜리 상세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지하 3층 회의실에서 제 보고서를 발표하던 날이 생생합니다. 에링 지하에 위치한 그 회의실은 창문도 없고 형광등만 깜빡거리는 음침한 곳이었지만
미국의 핵심 군사 정책들이 결정되는 성지 같은 곳이기도 했죠. 부서장이었던 윌리엄 존스, CIA 극동 담당 부국장 로버트 윌슨, 국무부, 아시아 담당관 데이빗 존슨까지 쟁쟁한 인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존스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처드슨, 정말 확신합니까? 한국이 180km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한국의 기술 기반으로는 그게 한계죠. 설령 개발한다 해도 정확도가 떨어져서 실전에서는 무용지물일 겁니다. 윌슨도 제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리처드슨의 분석이 맞습니다. 백곰 미사일도 프랑스 기술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거든요. 독자 개발은 꿈도 꾸지 마세요. 존스는 좀 더 신중했습니다. 그래도 박정희라는 인물이 워낙 고집이 세잖아요. 혹시 무리해서라도 밀어붙이지 않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기술이라는 게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는 기초과학 연구 기반이 부족해요. 항공우주공학과도 제대로 없는 나라가 어떻게 정교한 미사일을 만들겠습니까?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일 뿐이라는 게 당시 워싱턴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죠. 180km면 충분합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가 195km니까 북한 수도도 제대로 타격하지 못하죠. 이 정도 제한이면 한국은 지역 균형을 깨뜨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의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했다고 믿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20년 뒤에도 한국은 이 제한을 넘지 못할 겁니다. 기술 발전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한국은 기초가 너무 약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발언이었죠. 그런데 3년 전, 정확히는 2021년 9월 15일에 모든 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처럼 아침 5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던 시기라 여유로운 아침을 즐기고 있었죠. CNN 모닝 뉴스를 틀어놓고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에 브레이킹 뉴스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하얀 연기와 함께 미사일이 솟구쳐 오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또 북한이 도발했나? 라고 생각했는데 앵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세계 7번째 보유국 등극. 제 손에서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사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죠. 여보,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얼마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한 기술이거든요. 수중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공기 중에서 발사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수압 차이, 수중 탄도학, 추진체 방수 기술까지 모든 것이 최첨단 과학의 결정체였죠.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라고요? 제가 180km도 버거울 것이라고 분석했던 그 나라가 말입니까? 저는 급히 다른 채널들을 돌려봤습니다. BBC, Fox, MSNBC 모든 곳에서 같은 뉴스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보가 아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2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밤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리고 옛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한국 정책을 만들었던 존 밀러가 첫 번째였죠. 존, 한국 뉴스 봤나요? 마이클, 정말 믿을 수 없어. 우리가 뭘 놓친 건지 모르겠어. 존의 목소리에도 당황감이 역력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존. 족쇄를 채워도 의지까지는 묶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180km에서 갑자기 SLBM까지? 갑자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42년 동안 조용히 준비했던 거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과거가 떠올랐거든요. 1968년 김신조 사건부터 시작된 일련의 과정들. 제가 직접 참여했던 정책 결정 과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먼지투성이 파일들 사이에서 1979년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찾아냈죠. 누렇게 바랜 종이에 제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문서를 보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개발 능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쓴 제 글씨가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력만 과소평가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의지를 완전히 오판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고록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해냈는지, 42년간의 족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전 과정을 정확히 기록하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던 당사자로서의 증언이자 고백입니다. 회고록을 계속 쓰려면 1968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게 그때부터 시작됐거든요. 1968년 1월 21일 새벽 3시, 저는 긴급 상황실로 호출됐습니다. 국방부 지하 작전실에서 울리는 빨간 전화기 소리에 잠에서 깼죠. 북한 무장공비 38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려다 발각됐다는 충격적인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김신조 사건이죠. 급히 옷을 입고 국방부로 달려갔습니다. 상황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CIA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 특수부대가 서울 한복판까지 침투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말입니다. 이건 전쟁 직전 상황이야. 당시 극동 담당관이었던 제임스 화이트가 경악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북한이 이 정도로 대담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세부 내용이었습니다. 무장공비들이 청와대까지 불과 800m 지점까지 접근했다는 거예요. 만약 경찰에 발각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국 경비가 이렇게 허술했나? CIA 분석관이 혀를 찼습니다. 사실 당시 한국의 안보 체계는 미국이 보기에도 허점이 많았어요. 주한미군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 전까지는 미국의 지시를 비교적 잘 따르던 인물이었는데 김신조 사건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청와대까지 뚫렸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이 발언이 워싱턴에 보고됐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국이 독자 노선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경고음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한국 상황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신조 사건이 한국 정책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게 임무였죠.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한국의 취약성에 주목했습니다. 휴전선이 수도에서 불과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서울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너무 취약합니다. 자구책을 마련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단순히 방어력 강화 정도로 생각했어요. 설마 미사일까지 개발하려 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 큰 충격은 1969년에 왔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 겁니다. 아시아는 아시아가 해결하라는 내용이었죠. 즉, 미군이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발표가 나온 배경에는 베트남 전쟁의 수렁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해외 파병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안보 공백이 생기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극동정책 분석팀에 속해 있었는데 이 독트린이 한국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서 분석한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자구책을 마련하려 할 것입니다. 군사력 증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1970년 주한미군 한 개 사단이 철수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자주국방을 선언한 거죠.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한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한국은 본격적으로 방산업체 육성에 나섰고 미사일 연구에도 손을 댔습니다. 1971년 들어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한국이 프랑스와 미사일 기술 협력을 시작했다는 첩보가 들어왔거든요. 저에게 긴급 분석 보고서 작성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게 제가 받은 과제였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 경제력, 인력 현황까지 모든 걸 분석했죠. 결론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기술 기반으로는 단거리 미사일 정도가 한계입니다. 장거리 미사일은 최소 2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합리적 판단이라고 믿었거든요. 사실 1970년대 초반 한국의 기술 수준은 정말 미미했습니다. 대학에 제대로 된 항공우주공학과도 없었고 기초과학 연구도 부족했어요. 미사일이라는 게 워낙 복합적인 기술의 집합체인데
한국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자동차나 제대로 만들면 다행이지. 이게 당시 워싱턴 관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1972년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로켓 연구소를 설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처음에는 우주 개발용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군사적 목적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1973년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소련제 미사일에 큰 피해를 입자 각국이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박정희가 중동 사태를 보고 자극받은 것 같습니다. CIA 분석관의 보고였습니다.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은 중동 전쟁 이후 군사력 증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1975년 4.20이 함락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미군이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한 거죠.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도 언젠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을 겁니다. 그해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미 군사협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한국의 변화 속도였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서울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군 관계자들의 분위기였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에 의존적이었는데 이제는 독립적인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국방부에서 만난 김모 장군과의 대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힘에만 의존할 수 없어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김 장군의 말에서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냥 정신력 문제로 치부했어요. 기술이 없으면 의지만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1976년 판문점 독기 사건이 터지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됐습니다. 북한군이 미군을 살해한 사건이었죠. 한국의 위기감은 더욱 커졌고 자주 국방에 대한 의지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해 말 저는 충격적인 첩보를 접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박정희가 정말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의 핵 개발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됐죠. 하지만 동시에 미사일 개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977년 들어 한국이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독자 개발인 것 같습니다. CIA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 기술을 바탕으로 하되 상당 부분을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분석이었어요. 1978년 9월 26일,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한국이 배꼽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뭐라고? 한국이 미사일을 쐈다고? CIA 상황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의 배꼽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독자 기술인지 외국 지원을 받았는지 파악해야 했거든요. 며칠 밤을 새워서 분석한 결과는 반반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기술 지원이 있었지만 한국도 상당한 기술력을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왔죠. 이 정도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제 보고서를 읽은 국방장관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공격용 무기를 갖게 된 겁니다. 배꼽 미사일의 정확도도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오차 범위가 500m 이내였거든요. 1970년대 기준으로는 상당히 정밀한 수준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계획이었습니다. 배꼽은 시작일 뿐이고 더 발전된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동료 분석관이 탄식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더 심각한 건 박정희 대통령의 야심이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첩보가 계속 들어왔거든요. 카터 행정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한국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동시에 갖는다면 동북아시아 전체의 균형이 깨질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핵심 대책팀에 포함됐습니다. 한국의 핵 개발을 막고 미사일도 통제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였죠. 압박과 회유를 동시에 써야 합니다. 제가 제안한 전략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위협하면서도 동시에 기술 지원과 경제 협력은 계속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죠. 1979년 들어
압박이 본격화됐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접 경고했거든요.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시키겠다. 이 협박이 효과를 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 중단을 약속한 거죠. 하지만 미사일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미사일까지 포기하라고. 그건 너무 과한 요구 아닌가? 한국 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군부에서는 강력히 저항했죠. 북한의 위협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미사일마저 포기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절충안이었습니다. 미사일 개발은 허용하되 사거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죠. 바로 제가 핵심 역할을 했던 부분입니다. 180km면 적당합니다. 북한을 견제할 수는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까지는 위협하지 못하죠. 제 분석이 정책의 기초가 됐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180km도 상당한 도전이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한국은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족쇄를 받아들이되 언젠가는 그걸 깨뜨릴 준비를 시작한 거죠. 1979년 12월 22일 한미 미사일 지침이 공식 체결됐습니다. 그날 저는 워싱턴의 국무부 회의실에 있었죠. 한국 측 대표단과 미국 측이 마주 앉아 최종 서명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였던 박모 차관의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굳게 닫힌 입술, 차가운 눈빛. 서명을 할 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거든요. 이것으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는 180km로 제한됩니다.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선언했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한국이 스스로 족쇄를 차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한국을 통제 가능한 선에서 묶어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박 차관이 서명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제한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말로 들렸거든요. 협정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고 탄두 중량은 500kg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위반할 경우 미국의 기술 지원이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지리적 현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가 195km인데 180km로는 북한 수도조차 제대로 타격할 수 없었거든요. 이게 진짜 족쇄네요. 동료 분석관이 지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3,800km로는 북한 전체 영토의 절반도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주변국에 대한 타격 능력이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동북부도 전혀 위협할 수 없었죠. 한국이 지역 강국으로 부상하는 걸 원천 차단한 셈이었습니다. 1980년 초 저는 한국의 반응을 분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족쇄 체결 이후 한국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목적이었죠. 정보를 수집해보니 한국 군부의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특히 공군과 미사일 연구진들의 실망감이 컸어요.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평양도 못 때리는 미사일로? 한국 공군 관계자의 말이 CIA를 통해 보고됐습니다. 절망감이 역력했죠. 한국의 미사일 연구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곰 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던 기술자들이 대거 이탈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꿈을 접어야겠습니다. 한 연구원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 의지가 꺾이고 있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가 족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었거든요. 평양도 못 때리는 미사일이 무슨 소용이야? 미국이 우리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네. 한국 내 반미 감정이 급격히 고조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웠어요.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거든요. 1980년 5월 광주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무력으로 진압되면서 반미 감정이 더욱 악화됐죠. 미국이 한국을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족쇄만 채웠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이용만 하고 버렸다. 이런 여론이 확산되자 워싱턴도 당황했습니다. 한국을 통제하려다가 오히려 반미 감정만 키운 게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겁니다. 어차피 대안도 없잖아요. 제가 상부에 올린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족쇄에 순응하면서 점차 안정될 거라는 분석이었죠. 1981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새 정부가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거든요. 저는 전두환 정권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박정희보다는 다루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새 정부는 미국과 더 협조적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판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도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는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방법을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1972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족쇄 체결 이후 한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서울에 도착해서 느낀 첫 인상은 의외였습니다. 예상했던 절망감보다는 오히려 조용한 결의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한국 국방부에서 만난 김모 국장과의 대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은 제안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 국장의 말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궁금했죠. 180km 제한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정확도를 높이고 탄두를 개선하고. 김 국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큰 위협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80km라는 족쇄는 절대적이었으니까요. 1983년 들어 이상한 신호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연구소에서 야간 근무가 늘어났다는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CIA 분석관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족쇄가 있는데 뭘 더 연구할 게 있다는 건지 말입니다. 더 의심스러운 건 한국이 외국 기술자들을 은밀히 초청하고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주로 유럽 출신 로켓 전문가들이었죠. 기술 자문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요원의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180km 제한 안에서 뭘 더 개선할 수 있겠냐는 생각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1984년 한국이 새로운 미사일 시험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180km 제한 아니었지만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는 분석이 나왔죠. 오차가 100m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상당한 발전이었습니다. 1970년대 기준으로는 최첨단 수준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탄두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500kg 제한 안에서도 파괴력을 크게 높였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이런 발전이 가능하죠? 동료가 물었을 때 저도 확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180km라는 근본적 제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확도가 높아져도 평양까지는 못 닿았으니까요. 1985년 저는 한국 상황에 대한 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족쇄 체결 5년 후의 상황을 정리하는 게 목적이었죠. 보고서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족쇄를 받아들였고 제한 범위 내에서 기술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위협 요소는 제거됐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순진한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이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건데 말이죠. 그해 말 한국 기술자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학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죠. 그 기술자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족쇄는 있지만 꿈은 죽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이 제약을 넘어설 날이 올 겁니다. 당시에는 그냥 희망사항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예고였던 것 같아요. 1986년 아시안게임이 서울에서 열리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죠. 한국이 변하고 있습니다. 현지 대사관에서 온 보고서였습니다. 단순히 미국에 의존하던 나라에서 독립적인 의지를 가진 나라로 변화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족쇄의 효과를 믿었습니다. 180km 제한이 있는 한 한국은 지역 강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족쇄가 있는 한 한국은 우리 통제해 있을 겁니다. 제가 상부에 올린 마지막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착각이었죠. 사실 그때부터 한국은 족쇄를 깨뜨릴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제한을 지키는 척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한국의 인내심과 전략적 사고를 완전히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족쇄는 한국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1987년은 한국에게 특별한 해였습니다.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시작됐고 경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죠. 저는 그해 한국 상황을 분석하면서 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미사일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움직임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국 미사일 연구소의 전력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CIA 정보요원의 보고였습니다. 180km 제한 미사일만 연구한다면 그렇게 많은 전력이 필요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좀 더 자세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한국이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몇 주 후 나온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한국이 미사일의 정밀도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사거리는 제한돼 있지만 명중률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었죠. 180km라도 정확히 맞히면 효과적이긴 하죠. 동료 분석관의 말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사거리가 짧아도 정확도가 높으면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큰 우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제약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평양까지는 여전히 못 닿았거든요.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면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자신감도 높아졌죠. 저는 이 변화가 미사일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올림픽 이후 한국의 연구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해외에서 기술자들을 영입하는 움직임도 늘어났어요. 주로 유럽 출신 로켓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기술력 향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신호였죠. 1989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미사일 지침 체결 10년 후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받은 인상이 강렬했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시설도 현대적으로 바뀌었고 연구진들의 수준도 높아져 있었습니다. 연구소장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180km라는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제한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려는 의지였죠.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을 때 연구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연료 효율성 개선, 유도 시스템 정밀화, 탄두 소형화 등이요. 사거리는 못 늘려도 성능은 계속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꽤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한된 조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180km라는 근본적 벽은 넘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990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동아시아 정세가 크게 변했습니다. 냉전 구조가 무너지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도 달라졌죠. 이 변화가 한국의 미사일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로운 안보 환경에서 자주 국방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거든요.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도 변화에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이 워싱턴에 보고됐습니다. 미사일 제한 완화에 대한 은밀한 타진이었죠. 하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냉전이 끝났다고 해서 한국의 미사일 제한을 풀어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1991년 걸프전이 터지면서 상황이 또 달라졌습니다. 정밀 유도 미사일의 위력이 전 세계에 알려졌거든요. 한국도 이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정밀 타격 능력이 미래 전쟁의 핵심이군요. 한국 군 관계자의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걸프전 이후 한국의 미사일 연구 방향이 정밀도 향상 쪽으로 더욱 집중됐어요. 1992년 한국이 새로운 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180km 제한 아니었지만 정확도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됐다는 분석이 나왔죠. 오차가 50m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당시 기준으로는 최첨단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에 필적하는 정확도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탄두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500kg 제한 안에서도 파괴력을 2배 이상 높였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이런 발전이 가능한 거죠? 동료가 의아해했을 때 저도 확실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거든요.
1993년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의 미사일 정책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했죠.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더 강력한 억제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미사일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근거로 북한 핵 위협을 제시한 거였어요.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확장 억제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죠. 이 시기 저는 한국 상황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족쇄 체결 후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하는 것이었어요. 결과는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제한을 잘 지키고 있었지만 기술적 기반은 상당히 발전해 있었거든요. 한국은 180km 제한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냈습니다. 제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정확도, 파괴력, 신뢰성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었죠. 더 중요한 건 한국의 기술 기반이었습니다. 미사일 연구를 통해 축적한 기술들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었어요. 위성 발사체, 항공기 엔진 등으로 응용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 기반을 갖췄습니다. 이 평가가 나중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또 요동쳤습니다. 북한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안보 우려도 높아졌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미사일 연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제한을 지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더 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IA 분석관의 직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뭔가 다른 움직임이 감지됐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180km 제한이 있는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1995년 한국이 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했을 때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화적 우주 개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한국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성 발사체 기술과 미사일 기술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니까요.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으면 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 이건 로켓 공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한국이 그런 의도를 가졌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1996년 한국의 기술 수준을 재평가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족쇄 체결 후 17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자는 것이었죠.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180km 제한 안에서 거의 완벽한 미사일을 만들어냈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정확도, 신뢰성, 대량 생산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제한된 조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낸 거였죠. 이제 문제는 사거리뿐입니다. 동료의 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한국은 사거리만 늘릴 수 있다면 언제든지 세계 수준의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상태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벽이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00개 80km 제한은 정치적 합의였고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한국은 족쇄를 깨뜨릴 본격적인 준비를 마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준비가 끝났고 이제는 정치적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한국인들의 끈기와 전략적 사고를 완전히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족쇄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한 그들의 의지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1998년 8월 31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해서 일본 상공을 통과시킨 거였어요. 사거리가 무려 1500km가 넘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 상황실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북한이 이런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CIA 극동 담당관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이 한순간에 바뀐 거였죠. 더 심각한 건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자국 상공을 북한 미사일이 통과했다는 사실에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즉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건 한국이었습니다. 북한이 1500km짜리 미사일을 가졌는데 한국은 180km로 제한돼 있다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미사일 제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강력한 신호였죠. 클린턴 행정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북한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국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저는 그때 한국 미사일 정책 재검토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대포동 사건 이후 변화된 안보 환경에서 기존 정책이 적절한지 분석하는 게 임무였어요. 몇 주간의 분석 끝에 나온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기존의 180km 제한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북한이 1500km 미사일을 가진 상황에서 한국을 180km로 묶어두는 건 불공평합니다. 제가 상부에 올린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석을 한 거였어요. 1999년 들어 한미 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사거리 제한 완화를, 미국은 신중한 접근을 원했죠. 협상 과정에서 저는 한국 측 기술진들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는데 그들의 변화가 정말 놀라웠어요.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시네요. 제가 말했을 때 한국 측 수석 기술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족쇄가 있어도 손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180km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패배감이나 절망감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정확도는 이제 10m 이내고 신뢰성은 95% 이상입니다. 대량 생산도 가능해졌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성능이었거든요. 사거리만 늘릴 수 있다면 언제든지 세계 수준의 미사일을 만들 수 있어요. 그의 말에서 20년간 쌓아온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2001년 드디어 첫 번째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돼서 사거리가 300km로 확대된 거였어요. 드디어 평양을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평양까지 닿는 미사일을 가지게 된 거였죠. 하지만 이것도 북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북한 최북단까지는 여전히 닿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한국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미사일 족쇄 일부 해제라고 대서특필했고 국민들도 환호했어요. 저는 이 변화를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족쇄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300km도 여전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까지는 전혀 위협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2002년 한국이 새로운 미사일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현무인이라고 명명된 미사일이었는데 300km 사거리의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줬어요.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시험 결과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오차가 5m 이내였다는 분석이 나왔죠. 이건 당시 기준으로는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최신 미사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확도였거든요. 한국이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나? 동료 분석관들도 놀라워했습니다. 20년간 180km 제한 안에서 쌓아온 기술의 결실이었죠.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상황이 다시 급변했습니다. 이제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동시에 가진 나라가 됐어요. 한국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맞서려면 더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이 필요했거든요. 사거리를 더 늘려야 합니다. 한국 정부의 요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절박했어요. 부시 행정부도 한국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국의 억제력도 강화해야 했거든요. 2007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미사일 정책 재검토를 위한 실무 협의차였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다시 방문했을 때 받은 인상이 강렬했습니다.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도 세계 수준입니다. 연구소장의 말에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실제로 시설과 인력, 기술 수준 모든 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었어요. 위성 발사체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미사일 기술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위성 발사체와 미사일 기술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2009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한국의 요구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도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2012년 큰 변화가 왔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다시 개정돼서 사거리가 800km로 확대된 거였어요. 이제 북한 전체가 타격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33년 만에 한반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게 된 거였죠. 한국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족쇄 대폭 완화라고 보도했고 국민들도 환호했어요. 저는 이 변화를 지켜보면서 감회가 깊었습니다. 1979년 제가 설정한 180km에서 시작해서 33년 만에 800km까지 온 거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해제는 아니었습니다. 탄두 중량 제한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사거리도 무제한은 아니었어요. 2012년 한국이 새로운 미사일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현무2라고 명명된 미사일이었는데 800km 사거리에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어요. 정확도가 더욱 향상됐습니다. 시험 결과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오차가 3m 이내라는 분석이 나왔죠. 이건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유도 미사일과 맞먹는 성능이었거든요. 한국이 언제 이런 기술을 개발했지? 워싱턴의 관료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족쇄 안에서도 꾸준히 발전시켜온 기술의 결실이었죠. 더 놀라운 건 양산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고성능 미사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이제 한국은 진짜 미사일 강국이 됐네요. 동료의 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기술력, 생산력, 운용 능력 모든 면에서 세계 수준에 도달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800km로는 중국이나 일본까지 위협하기 어려웠거든요. 이 정도면 지역 균형을 크게 해치지는 않을 거야. 제가 상부에 올린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오판이었죠. 사실 한국은 이미 그 이상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성 발사체 개발을 통해 장거리 로켓 기술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2013년 한국이 나로호 발사에 성공했을 때 저는 새로운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라면 ICBM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제 한국도 우주클럽에 가입했네요. 동료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우주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족쇄는 조금씩 풀리고 있었고 한국의 기술력은 예상을 뛰어넘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때가 온 거였죠. 2017년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험한 하해 중 하나였습니다. 북한이 완전히 선을 넘어선 거였어요. 2월 12일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그해 한 해 동안 무려 23발의 미사일을 쏘아댔습니다. 저는 국방부 상황실에서 거의 매일 북한 도발 보고서를 받아봤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9월 3일에 왔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거였어요. 그것도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규모 6.1의 인공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지질조사소에 급보였습니다. 히로시마 원폭의 10배가 넘는 위력이라는 분석이 나왔죠. 더 심각한 건 북한의 ICBM 개발이었습니다. 7월에 화성 14형을, 11월에는 화성 15형을 발사했거든요. 화성 15형은 사거리가 13,000km가 넘어서 미국 본토 전체를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북한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게 됐습니다. CIA 국장의 브리핑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완전히 분노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가장 절박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ICBM을 동시에 가진 상황에서 한국은 여전히 800km 제한에 묶여 있었거든요. 이제 상황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미사일 제한 완전 해제를 요구하는 절박한 신호였죠. 저는 그때 한국 미사일 정책 긴급 검토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북한 위협이 극한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기존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게 임무였어요. 분석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ICBM을 가진 상황에서 한국을 계속 제한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었죠. 한국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제가 상부에 올린 보고서의 핵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제한 완전 해제를 지지하는 분석을 한 거였어요. 트럼프 행정부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국의 억제력도 강화해야 했지만 중국의 반발도 고려해야 했거든요. 2017년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첫 번째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거였어요. 이제 탄두 중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합의 내용을 듣는 순간 저는 감회가 깊었습니다. 1979년 제가 설정한 500kg 제한이 38년 만에 사라진 거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사거리 제한은 남아 있었습니다. 800km라는 마지막 족쇄였죠. 한국의 반응은 복합적이었습니다. 탄두 제한 해제는 환영했지만 사거리 제한이 남아있는 한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거든요. 절반의 승리입니다. 한국 군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중요한 진전이었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는 의미였죠. 2018년 들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됐습니다.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되면서 더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거든요. 현무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발표였습니다. 2톤급 대형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라는 설명이 나왔어요. 이건 기존 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위력이었습니다.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북한의 핵시설도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저는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탄두 제한이 해제되자마자 즉시 대형 탄두 미사일을 개발한 거였어요. 이미 기술은 다 준비돼 있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제한 해제를 기다리면서 모든 준비를 맞춰놓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2019년 한국이 현무사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800km 사거리에 2톤급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었어요. 파괴력이 기존 미사일의 4배입니다. 시험 결과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의 어떤 지하시설도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이라는 분석이 나왔죠. 더 놀라운 건 정확도였습니다. 800km를 날아가서도 오차가 2m 이내였다는 거예요. 이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동료 분석관의 평가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최신 미사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성능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목표는 더 컸습니다. 사거리 제한 완전 해제였어요. 마지막 족쇄를 풀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의 요구가 계속됐습니다. 북한이 ICBM을 가진 상황에서 한국만 800km로 제한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논리였죠. 2020년 코로나19로 세상이 뒤바뀌면서 미사일 협상도 잠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 개발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해 한국이 SLBM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니 이건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였거든요. 정말 가능할까요? 동료가 의구심을 표했을 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SLBM은 미국도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한 최첨단 기술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2021년 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새 행정부도 북한 위협 앞에서는 한국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웠어요. 드디어 5월 21일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만나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폐지에 합의한 거였어요. 42년간의 제약이 끝났습니다. 합의 발표를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만든 족쇄가 완전히 사라진 거였거든요. 한국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미사일 주권 완전 회복이라고 대서특필했고 국민들도 환호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이 족쇄 해제 후 무엇을 보여줄지가 관건이었거든요. 한국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워싱턴의 관료들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족쇄가 풀렸다고 해서 바로 고도의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42년간 한국을 지켜본 결과 그들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들은 이미 준비가 끝나 있을 겁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족쇄 해제 불과 4개월 후인 9월 15일, 한국이 SLBM 발사에 성공한 거였어요. 그날 저는 평소처럼 뉴스를 보다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바다 위로 솟구쳐 오르는 모습이었거든요.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 등극. 앵커의 멘트를 들으면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낸 거였어요. SLBM은 정말 고난도 기술입니다. 수중 발사, 수면 돌파, 대기권 재진입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해야 하거든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동료들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족쇄 해제 후 불과 4개월 만에
SLBM까지 성공시킨 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42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말이죠. 겉으로는 제한을 지키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꾸준히 기술을 축적해왔던 겁니다. 족쇄 해제를 기다리면서 모든 준비를 맞춰놓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군요. 제가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한국의 SLBM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족쇄는 완전히 풀렸고 한국은 그 자유를 즉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진정한 미사일 강국이 된 거였죠. 42년간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한국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거였으니까요. 2021년 9월 15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SLBM 발사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CNN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속보가 나왔습니다. 한국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이라는 헤드라인이었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장보고함에서 미사일이 바다 위로 솟구쳐 오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얀 연기와 함께 수직으로 치솟는 미사일의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앵커의 멘트를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족쇄 해제 불과 4개월 만에 이런 일을 해낸 거였어요. SLBM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중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수면을 뚫고 나와 대기권을 통과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것은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국도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한 기술을 한국이 이렇게 빨리 완성할 줄은 몰랐거든요. 즉시 국방부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믿을 수 없어. 정말 한국이 해낸 거야. 존 밀러가 물었을 때 저는 확실하게 답했습니다. 그들이 해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요. 사실 기술적 세부 사항들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SLBM은 사거리가 500km 이상이었고 정확도도 매우 높았어요. 잠수함 은밀성까지 고려하면 정말 위협적인 무기체계였습니다. 이제 한국도 2차 핵 공격 능력을 갖췄네요. CIA 분석관의 평가였습니다. SLBM은 적의 1차 공격에도 생존해서 보복할 수 있는 무기니까 전략적 가치가 엄청났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 기술을 순전히 독자 개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외국의 도움 없이 자체 기술로만 SLBM을 완성한 거였어요. 42년간 쌓아온 기술력의 결실이군요. 제가 동료에게 말했을 때 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족쇄가 있는 동안에도 한국은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죠. 세계 각국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중국도 지역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논평했어요.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반응은 미국이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국의 SLBM 개발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입니다. 이건 사실상 한국의 SLBM을 인정한다는 의미였어요. 42년 전 족쇄를 채웠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의 미사일을 지지하는 입장이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SLBM 성공 이후 더욱 다양한 미사일들을 공개하기 시작했거든요. 2022년 10월 한국이 국정감사에서 현무잔 미사일을 공개했을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거리 3,000km의 8톤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었어요. 이건 ICBM급 위력이네요. 동료의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현무아우는 북한의 모든 지역은 물론 중국 동북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였어요. 더 놀라운 건 탄두 위력이었습니다. 8톤이라니 이건 어떤 지하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북한의 핵시설이나 지하 사령부까지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력이었습니다. 정확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을 때 나온 답변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3,000km를 날아가서도 오차가 1m 이내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유도 기술이었거든요. 2023년 들어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현무4A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공개했거든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가면서
궤도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첨단 무기입니다.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무기죠. 한국이 언제 이런 기술을 개발했지?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극초음속 기술은 미국, 러시아, 중국만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술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고성능 미사일들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한국이 현무 미사일을 연간 수백 발씩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CIA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생산력이었어요. 전쟁이 터져도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세계 각국이 한국의 미사일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2023년 말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산 미사일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UAE도 한국의 미사일 기술에 관심을 보였어요. K방산이 뜨고 있네요. 동료의 말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폴란드와의 계약이었습니다. 2022년 폴란드가 한국의 K9 자주포와 함께 현무2 미사일도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네이토 국가가 한국 미사일을 도입한다고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서방 선진국이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인정한 거였거든요. 폴란드 국방장관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신뢰합니다. 42년 전 한국이 자동차나 제대로 만들면 다행이라고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평가였죠. 2024년 들어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가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이 된 거였어요. 믿을 수 없는 성장이네요. 제가 감탄할 때 동료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미사일 기술이 다른 방산 분야로 파급 효과를 낸 거예요. 레이더, 전자전 장비, 함정까지 모든 분야가 발전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미사일 개발을 통해 축적한 기술들이 한국 방산업 전체를 끌어올린 거였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 기술자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2024년 초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난 연구진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세계 기준입니다. 연구소장의 말에서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예전에 열등감이나 조급함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여유로운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목표는 뭔가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주입니다. 달과 화성까지 가는 게 꿈이에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42년 전 평양도 못 때린다던 나라가 이제는 우주를 꿈꾸고 있었거든요. 국제사회의 평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4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아시아의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분류했어요. 한국은 이제 지역 강국을 넘어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었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이었습니다. 42년간의 족쇄를 깨고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선 거였죠.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미사일 성공 소식이 나올 때마다 보여주는 자부심과 기쁨이 정말 순수했거든요. 우리도 해냈다. 이 한마디에 42년간의 한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제약 속에서 참고 견뎌온 국민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미사일 강국이 되었다는 걸 말이죠. 42년 전 제가 설정한 180km 제한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SLBM부터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방산 수출 강국이 되어 세계 각국이 한국 기술을 찾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역전이었습니다. 제가 회고록에 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족쇄를 깨뜨리고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42년간의 긴 여정 끝에 한국은 승리했습니다. 완전하고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2024년 여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기조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한 거였어요. 42년간의 한미 미사일 협력 역사라는 주제였습니다. 족쇄를 만든 당사자가 한국의 성공을 증언하는 자리였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 받은 인상이 정말 강렬했습니다. 공항부터 시내까지 가는 길에 보인 한국의 모습이 42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전시회장인 킨텍스에 들어서자 더욱 놀랐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부스가 가장 크고 화려했어요. 각국 바이어들이 한국 업체 앞에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주인공이네요? 안내를 맡은 한국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예전에는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만 주목받았는데 이제는 한국이 전시회의 중심이 됐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 전시 부스 앞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각국군 관계자들이 한국 기술자들에게 열심히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사거리와 정확도가 정말 이 정도인가요? 사우디아라비아 군 관계자의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실제 성능은 공개 수치보다 더 좋습니다. 그 자신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42년 전 기술 지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폴란드 국방부 대표단도 와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한 나라였죠. 한국 무기의 성능에 매우 만족합니다.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폴란드 국방차관의 말이었습니다. 나토 국가가 한국 무기에 이렇게 만족한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도 한국 미사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술은 성능 대비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나이지리아 국방부 관계자의 평가였습니다. 한국이 고성능 무기를 적정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전시회 둘째 날,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연구원 입구에 걸린 현수막이 인상 깊었습니다. 달 착륙선 다누리 성공, 화성 탐사를 향해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우주도 한국 영역이군요. 제가 말했을 때 연구원장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미사일 기술이 우주 기술의 기반이 됐어요. 덕분에 우주 개발도 빨라졌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42년간 미사일 기술을 축적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주 기술도 발전한 거였어요. 연구원 내부를 둘러보면서 가장 놀란 건 인력 구성이었습니다. 젊은 연구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모두 자신감이 넘쳤어요.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박사들이 많아요. 연구원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인재들이 해외로 떠났는데 이제는 오히려 돌아오고 있다는 거였죠. 왜 돌아오죠? 제가 물었을 때 한 젊은 박사가 답했습니다. 한국이 더 재미있어요. 여기서 세계 최첨단 기술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의미였거든요. 셋째 날 저는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각국 대표들 앞에서 42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1979년 저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연설에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족쇄가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 등을 말이죠. 한국은 제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2년간 꾸준히 준비했고 기회가 왔을 때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어요.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대표들이 큰 박수를 보냈어요. 한국의 성공이 자신들에게도 희망이 된다는 표현이었죠. 연설 후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질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터키 대표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제약이 있어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기회가 오면 준비된 자세로 맞이했어요. 실제로 그게 한국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족쇄에 굴복하지 않고 꾸준히 발전시켜온 의지였죠. 전시회 마지막 날, 저는 한국 기업들의 수주 성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3일간 총 150억 달러어치 계약을 따냈다는 거였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 증가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특히 미사일 분야 수출이 눈에 띄었습니다. 현무 시리즈부터 청웅 방공 미사일까지 다양한 미사일들이 수출길에 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 미사일이 세계 기준이 되고 있어요. 업계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42년 전 미사일도 제대로 못 만든다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기준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변화된 자세였습니다. 예전의 조급함이나 열등감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요.
한 기술자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서 진정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2년 전 이 강을 건너며 한국이 언제 제대로 된 미사일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의심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을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배우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회고록의 마지막 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42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글이었죠.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닙니다. 제가 쓴 첫 문장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을 넘어선 의지의 승리였거든요. 그들은 족쇄를 딛고 일어서서 세계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족쇄에서 시작해서 세계 기준이 된 한국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약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였죠. 특히 한국의 성공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거였어요. 한국이 증명했듯이 의지가 있으면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한 말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아시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였죠. 회고록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42년 전에는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봤는데 이제는 존경하고 배워야 할 파트너가 됐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제가 회고록에 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42년간 제약을 가했던 것에 대한 사과와 그 제약을 뛰어넘은 한국에 대한 축하였죠.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족쇄를 차고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기회가 왔을 때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제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배우려 하고 한국 기술이 세계 기준이 되고 있어요. 42년이 흘렸습니다. 현 1979년 제가 설정한 180km 족쇄에서 시작해서 이제 한국은 세계 최강의 미사일 강국이 되었습니다. 현무코 미사일의 정밀도는 오차 1m 이내입니다. 3,000km를 날아가서도 목표물을 정확히 맞히지요. 이건 미국의 토마호크보다도 뛰어난 수준입니다. 9톤급 초대형 탄두는 어떤 지하 벙커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강급 파괴력이죠. SLBM부터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의 다양성과 기술력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앞섭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100% 독자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만든 기술로 세계 1위에 올라선 거예요. 저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족쇄를 채우면 순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강해졌더군요. 제약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것이 한국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힘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력으로 세계 10위, 방산 수출로는 세계 6위, 그리고 미사일 기술력은 단연 세계 1위입니다. 그들이 만든 미사일은 정확도, 파괴력, 기술력 모든 면에서 세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기술도 아닌 그들 스스로 만든 기술입니다. 족쇄를 찾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배우려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전이었어요. 42년간의 긴 여정 끝에 한국은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족쇄에서 자유로, 약소국에서 최강국으로, 제약에서 무한한 가능성으로의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의 다음 도약도 분명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족쇄를 깨고 세계 1위의 기술로 역사를 다시 쓴 나라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